최근 일본 열도를 강타한 속보에 따르면 일본의 핵심 5개 분야가 모두 대한민국에 추월당하는 놀라운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발표된 국가 경쟁력 순위에 일본 정계는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 대한민국은 세계 6위를 기록한 반면 일본은 무려 13위로 급격히 추락했습니다. 정작 한국인들은 이 순위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거나 심지어 모른다는 사실은 의아함을 자아냈습니다. 왜 유독 일본만이 이 소식에 발칵 뒤집혔을까요? 이 의문을 해소하고자 한 일본 정치인이 비밀을 파헤치기 위해 서울로 급히 향했습니다. 그가 서울에서 목격한 것은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미 우리가 꿈꾸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충격적인 목격담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저는 이시하라 켄지입니다. 도쿄도 의회 의원으로 15년째 재직 중이며 교토의 유서 깊은 전통 가문에서 태어나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굳게 신봉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 제가 2025년 5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G7 정상회의 부대 행사에 참석했을 때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인 순간을 맞이하게 될 줄은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시하라 의원님, 회의장으로 이동하시죠. 일본 대표단의 안내를 받아 엘리제궁 회의장으로 들어섰는데 화려한 샹들리에가 빛나는 궁전 내부는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그리고 일본, 세계를 이끄는 7개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오늘은 특별 게스트를 초청했습니다. 라고 밝혔을 때 회의장 문이 열리고 한 사람이 들어왔는데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바로 한국 대통령이었습니다. 제 옆에 앉은 동료는 한국은 G7 회원국이 아닌데 라고 작게 중얼거렸고 저 역시 왜 한국이 여기에 있는가 라는 같은 의문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각국 정상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리에서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오, 드디어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정상들도 마찬가지였는데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인물을 맞이하는 듯 했습니다. 슈울츠 독일 총리는 한국의 혁신적인 정책에 대해 듣고 싶었습니다. 라고 말했고 수낙 영국 총리 역시 특히 인공지능과 배터리 기술 분야에서 한국의 리더십은 정말 인상적입니다. 라며 거들었습니다. 저는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일본 총리는 아직 제대로 인사조차 나누지 못했는데 모든 관심이 오직 한국 대통령에게 집중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대통령은 연단에 올라 미래 기술과 글로벌 리더십을 주제로 완벽한 영어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인공지능, 그리고 문화 콘텐츠까지 한국이 각 분야에서 어떻게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지 구체적인 수치와 함께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은 작년 한 해 동안 배터리 수출로만 150억 달러를 벌어들였으며 전 세계 전기차의 30% 이상이 한국산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발표에 회의장은 술렁였고 각국 정상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습니다. 문화 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넷플릭스 글로벌 탑10 중 4개가 한국 콘텐츠이며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이 작년보다 40% 증가했습니다. 는 통계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마자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나왔고 정상들은 앞다투어 질문을 던졌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듣고 싶습니다. 그린 에너지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유럽과의 기술 협력 방안은 무엇입니까? 30분이 넘도록 질의응답이 이어지는 동안 일본 총리는 단 한 번도 발언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일본 총리가 손을 들었을 때 마크롱 대통령은 시계를 보더니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다음 세션으로 넘어가죠. 라며 발언 기회를 묵살했습니다. 정식 G7 회원국인 일본의 발언이 부시된 이 상황에 저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욱 굴욕적인 일은 그 직후에 벌어졌습니다. 휴식 시간에 각국 정상들은 한국 대통령 주변으로 몰려들었고 사진을 찍고 명함을 교환하며 개별 미팅을 약속했습니다. 반면 일본 총리는 구석에서 홀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가가 총리님, 이건 너무합니다. 항의하셔야 합니다. 라고 격분하여 말했습니다. 총리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시하라 의원, 이게 현실입니다. 이제 세계는 일본보다 한국에 더 많은 관심을 두고 있어요. 그럴 리가요. 우리가 세계 3위 경제 대국인데요. 라고 반박하자 총리는 경제 규모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혁신과 미래 비전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라고 단언했습니다. 저는 일본 총리가 이렇게 무기력하게 현실을 수용한다는 사실에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오찬 시간에는 더욱 심각한 굴욕이 연출되었습니다. 좌석 배치에서 한국 대통령은 마크롱 대통령 바로 옆자리였던 반면
일본 총리는 테이블 맨 끝자리에 앉아야 했습니다. 외교 의전에서 좌석 위치는 국가의 중요도를 나타내는 명백한 지표이기에 이는 노골적인 모욕이었습니다. 식사 중에도 대화의 중심은 여전히 한국이었습니다. 각국 정상들은 한국의 성공 비결을 묻고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탈리아 총리가 솔직히 말해서 아시아의 미래는 한국이 이끌 것 같습니다. 일본은 너무 변화를 거부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어 대화에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전통과 품질을 중시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강점이죠. 하지만 캐나다 총리는 고개를 저으며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전통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어요. 한국처럼 혁신해야 합니다. 저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어 자리를 박차고 회의장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잠시 숨을 고르는데 한국 대표단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대통령님, 연설 정말 훌륭했습니다. 일본 대표단의 표정 보셨어요? 너무 대놓고 무시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이에 다른 관계자가 어쩔 수 없죠. 이제 국제 무대에서 한국과 일본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었으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분노와 굴욕감이 치밀어 오르며 제 손은 떨렸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파리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침묵하고 있었지만 해외 언론은 떠들썩했습니다. G7 회의 최고 스타는 한국 대통령, 일본의 존재감 실종, 아시아 리더십 한국으로 이동, 심지어 한국 없는 G7은 의미 없다. 회원국 교체 논의 필요 등의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일본 누리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부끄럽다. 이게 일본의 현실인가? 한국이 우리를 추월한 지 오래다. 인정하자. 일본 정치인들은 반성해야 한다는 자조적인 댓글들이 줄을 이루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파리의 야경이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굳게 믿어왔던 일본의 위상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실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도쿄로 돌아온 다음 날 저녁, 집에 들어서자 평소와는 다른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거실에는 아내 미에코와 딸 아사미가 마주 앉아 있었는데 아사미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아버지, 오셨어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스부는 2살, 도쿄대학 경제학과 3학년인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넥타이를 풀며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니? 표정이 심각하구나. 딸은 망설임 없이 고백했습니다. 저 한국으로 교환학생 가기로 했어요. 서울대학교요? 순간 제 몸은 굳어버렸습니다. 뭐라고?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딸은 이미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다음 학기부터 1년간 서울에서 공부할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저는 아내 미에코를 쳐다봤지만 아내는 고개를 숙이고 있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짐작했습니다. 아사미, 도쿄대생이 왜 한국 따위에 가니? 우리가 모든 면에서 앞서는데. 제 말에 아사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시네요. 이제 서울대가 아시아 최고 대학이에요. 타임즈 세계 대학 순위에서도 도쿄대를 제쳤고요. 저는 그런 순위는 조작된 거야. 중요한 건 역사와 전통이지. 라고 일축했습니다. 아사미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 친구 절반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어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삼성, LG, 현대, 초봉이 일본 기업보다 30%나 높아요. 더 중요한 건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는 거예요. 소니나 파나소닉은 이미 추락했잖아요.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너도 한국 기업에 들어가겠다는 거니? 딸은 네, 그럴 생각이에요. 라고 답했습니다. 말도 안 돼. 넌 일본인이야. 이시하라 가문의 후계자라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딸은 반항적인 태도로 맞섰습니다. 그 이시하라 가문이 저한테 뭘 해줬나요? 500년 전통, 그게 제 미래를 보장해주나요? 너는 내 딸이야. 조국을 배신할 수 없어. 라고 소리치자 아사미는 배신이요? 더 나은 기회를 찾는 게 배신인가요? 아버지야말로 현실을 부정하고 계시잖아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아사미는 더욱 충격적인 고백을 덧붙였습니다. 아버지, 사실 하나 더 있어요. 제 남자친구가 한국인이에요. 뭐라고?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름은 최민재. 연세대학교 인공지능학과 박사과정이에요. 작년에 교환학생으로 왔을 때 만났죠. 한국 남자라고? 네가 지금 정신이 있니? 제 고함에 딸은 정신 멀쩡해요. 민재 오빠는 26살에 이미 구글에서 스카우트 제의를 받았고 세계 최고 AI 학회에서 최우수 논문상도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만! 더 듣고 싶지 않아. 제가 말을 막자 아사미는 격양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무시하는 그 한국 사람이 저보다 훨씬 더 넓은 세계에서 인정받고 있어요. 저는 닥쳐,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라고 소리쳤고 아사미는 눈물을 글썽이며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저는 분노로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당신은 알고 있었소? 아사미가 한국 남자를 만난다는 걸? 아내 미에코는 조심스럽게 3달 전에 알았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 말해봤자 이렇게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냥 두고 봤단 말이요. 아내 미에코는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켄지씨, 시대가 변했어요. 아사미 친구들 보세요. 다들 한국 드라마 보고 K-POP 듣고 한국 화장품 쓰고 있어요. 그게 뭐가 자랑스럽소? 아내는 자랑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아사미가 한국에 관심 갖는 게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전통과 자부심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미래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사미는 자기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한 거예요. 한국 남자와 사귀는 게 미래를 위한 선택이란 말이요. 적어도 아사미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 청년 정말 뛰어난 인재라고 들었어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서재로 들어가 문을 닫고 책상에 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도 모자라 이제는 딸마저 한국을 선택하다니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서재 벽에 걸린 500년간 이어온 이시하라 가문의 족보를 바라봤습니다. 에도 시대부터 메이지 유신을 거쳐 현대까지 우리 가문은 항상 일본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제 그 후계자가 한국으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책상 서랍을 열어 30년 전 제가 처음 의원이 되었을 때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일본은 아시아의 절대 강자였고 한국은 그저 우리를 따라오는 후발주자일 뿐이었습니다. 도대체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밖에서 아내와 딸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저렇게 한국을 싫어해? 아버지는 일본의 자존심을 지키고 싶은 거야. 자존심? 그게 현실을 부정하는 이유가 돼. 시간이 필요할 거야. 아버지도 언젠가는 이해하실 거야.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해?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겁니다. 일본이 한국보다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날은 절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내가 정말 틀린 걸까? 세상이 변했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걸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이건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야. 곧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올 거야. 일본은 영원히 아시아의 리더여야만 하게. 일주일 후 저는 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화과자 명가 야마토안의 긴급 이사회에 참석하기 위해 교토로 향하는 신칸센에 올랐습니다. 이 기업은 우리 가문이 대대로 후원해온 곳이었습니다. 교토역에 내리자 익숙한 풍경이 펼쳐졌지만 거리 곳곳에 한글 간판이 늘어나 있는 것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습니다. 야마토안 본사에 도착하니 이사들의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야마모토 켄타 사장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이시하라 의원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야마모토 사장,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회의실에 앉자 야마모토 사장은 무거운 목소리로 한국의 CJ그룹에서 인수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야마토안은 일본 황실에도 납품하는 최고급 화과자 기업입니다. 말도 안 됩니다. 거절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상황이 심각합니다. 재무이사가 서류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작년 매출이 30% 감소했습니다. 젊은 층은 전통 화과자 대신 한국 디저트를 찾고 있어요. 한국 디저트라니? 한국식 마카롱, 크로플, 달고나 등 교토 주요 상권도 한국 디저트 카페에 밀리고 있습니다. 믿을 수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래도 500년 전통을 야마모토 사장의 목소리에는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전통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CJ는 우리 기술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약속했습니다. 거절하면 3년 내 파산입니다. 바로 그때 비서가 들어왔고 CJ 대표단이 도착했음을 알렸습니다. 3명의 한국인이 들어왔는데 놀랍게도 리더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CJ 글로벌 전략팀 강지연 이사입니다. 완벽한 일본어에 놀랐는데 그녀의 나이는 기껏해야 30대 초반이었습니다. 한국은 능력만 있으면 나이 상관없이 중책을 맡깁니다. 일본과는 다르죠. 그녀의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야마토안의 기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마케팅이 구시대적입니다. CJ가 인수하면 3년 내 매출 5배 증가를 보장합니다. 전통은 어떻게 지킬 겁니까? 전통을 지킬 때 혁신을 더하는 겁니다. K-POP 스타와 협업하면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있어요. 파리의 150년 베이커리도 방탄소년단과의 협업으로 기사회생연했습니다.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고 결과는 찬성 7회,
반대 3으로 야마토하는 한국 기업에 매각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교토에서 도쿄로 돌아오는 길 택시기사가 말을 걸었습니다. 의원님, 요즘 교토도 많이 변했죠? 한국 관광객이 대부분이라 저도 한국어 공부 중입니다. 택시기사가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정도는 필수죠. 신칸센을 기다리며 뉴스를 확인하자 더 충격적인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토요타 시가총액이 삼성전자에 역전당했고 닌텐도는 한국 게임사 넥슨의 매출을 초월당했습니다. 소프트뱅크는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를 발표했고 결정적으로 일본 청년 선호기업 1위 삼성전자라는 뉴스가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이 자국 기업보다 한국 기업을 선호한다니 도쿄에 도착해 의회로 향했습니다. 긴급 대책회의가 소집되었지만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젊은 의원들은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과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워요 라고 주장한 반면 노년 의원들은 무슨 소리, 일본의 자존심을 버리자는 건가 라며 반발했습니다. 야마토한의 매각, 대기업들의 추락, 젊은이들의 배신을 목격하며 저는 더욱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일본이 정말 무너지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것이 일시적인 현상일까요? 한 달 후 도쿄 시부야에서 전례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K컬처 페스티벌이라는 이름의 한국 문화 축제가 열린 것입니다. 도쿄도 의원으로서 현장을 시찰해야 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의 보고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의원님, 예상 인원이 1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0만 명이라고요? 도쿄에서 열린 문화 행사 중 최대 규모입니다. 우리 전통 축제인 칸다 마츠리도 그 정도 인파는 못 모으는데 시부야 거리는 한국 음악으로 가득했고 젊은이들의 함성은 사랑해요 오빠 대박 이라는 한국어로 외쳐지고 있었습니다. 메인 무대로 가는 길에 한 여고생이 저를 붙잡고 아저씨 혹시 한국 분이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 일본인이다 라고 답하자 그녀는 아 죄송해요. 한국 오빠인 줄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인으로 오해받은 것은 평생 처음 겪는 일이었습니다. 무대에서는 일본 아이돌이 K-팝을 커버하여 부르고 있었는데 직원은 일본 아이돌도 K-팝 커버를 해야 인기를 얻습니다. 안 하면 팬들이 떠나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행사장 곳곳에 한국 음식 부스, 떡볶이, 김밥, 치킨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일본 음식은 안 팝니까? 젊은 사람들은 한국 음식을 더 좋아해요. 화장품 부스 앞은 더욱 심각했는데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K-팝 스타 포토카드를 준대요. 그리고 한국 화장품이 품질도 좋고 저렴하거든요. 일본 화장품은 촌스럽다고 안 써요라는 설명을 듣자 일본 제품이 촌스럽다는 평가를 받는 시대가 왔음을 절감했습니다. 한쪽에서는 놀라운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일본 노인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 왜 한국어를 배우세요? 70대 할머니는 손자랑 대화하려면 배워야 해요. 요즘 애들은 한국 얘기만 하거든 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대형 스크린에 속보가 떴습니다. 일본 대기업 소니 한국 아이돌 그룹과 전속 계약. 일본 기업이 자국 모델 대신 한국 모델을 쓴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일본 기업도 한국 스타 없이는 마케팅이 안 됩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행사장을 빠져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택시 기사까지 K-팝을 아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거리 풍경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났고 젊은이들은 한국 패션을 따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내가 아는 도쿄가 맞나? 언제 이렇게 변한 걸까? 집에 도착하니 아사미가 거실에서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대화도 안 하고 있었지만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아직도 한국 갈 생각이니? 네, 더 늦기 전에 가야 해요. 왜 그렇게 한국에 가고 싶은 거니? 아사미는 책을 덮고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오늘 시부야 가셨죠? 보셨어요? 일본 젊은이들이 얼마나 한국을 좋아하는지. 그건 일시적인 유행일 뿐이야. 일시적이라고요? 벌써 10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사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미래를 보고 가는 거예요. 한국이 미래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파리에서의 굴욕, 딸의 반항, 기업들의 몰락, 그리고 오늘 본 도쿄의 모습. 혹시 정말로 세상이 변한 걸까요? 일본이 뒤처진 걸까요? 아니, 그럴 리 없어. 이건 분명 착각일 거야. 일본은 여전히 위대한 나라야. 단지 잠시 주춤하고 있을 뿐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의 불안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며칠 후 뜻밖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발신자는 한성훈, 15년 전 제가 지도했던 한국인 유학생이었습니다. 지금은 서울대학교 국제정치학과 교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한성훈입니다. 다음 달 서울에서 열리는 동아시아 미래 포럼에 선생님을 초청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변화를 직접 보시면 좋은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한국에 간다? 말도 안 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정말로 한국이 그렇게 대단해진 걸까? 직접 확인하고 싶었고, 어쩌면 한국의 약점을 찾아서 반박 논문을 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한국인 유학생 출신 보좌관 다카하시 히로시, 원래 이름 김민준을 불렀습니다. 다카하시 비서, 잠깐 들어와 보게. 무슨 일이십니까, 의원님? 혹시 한국에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다카하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국에 가신다고요? 의원님이요? 그래, 하지만 비밀로 하고 싶어. 언론에 알려지면 안 돼. 한성훈 교수가 초청했고 직접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 다카하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해 드릴게요. 항공편은 일반석으로, 호텔도 눈에 띄지 않는 곳으로 예약하겠습니다. 고맙네. 그런데 의원님, 혼자 가실 건가요? 다카하시 씨가 동행해도 될까요? 아무래도 한국어가 필요하실 테고 현지 사정도 제가 더 잘 알고 있으니까요. 사실 그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했습니다. 그래주면 고맙지. 출발 전날 밤 아내 미에코에게만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미에코, 사실은 한국에 다녀올 거예요. 정말이에요, 켄지 씨? 아내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직접 보고 와야겠어. 정말로 한국이 우리를 앞질렀는지. 아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잘 생각하셨어요? 가서 많이 보고 배우고 오세요. 배운다니 내가 한국에서 뭘 배운다는 거예요? 아내는 배움에는 나이가 없잖아요. 그리고 때로는 인정하는 것도 용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평범한 회사원처럼 차려입고 비서 차량 대신 전철을 이용해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다카하시를 만났습니다. 의원님, 준비되셨어요? 그래. 근데 정말 아무도 모르겠지? 비서실에는 개인 일정으로 이틀간 자리 비운다고 해뒀어요. 걱정 마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마치 적진에 잠입하는 스파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왜 이런 짓을 하고 있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진실을 확인하고 싶다는 답을 알고 있었습니다. 2시간의 비행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고 창밖을 보며 곧 진실을 마주하게 될 것을 생각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충격의 연속이었습니다. 이게 공항입니까? 아니면 미술관입니까? 제가 놀라서 중얼거리자 다카하시가 설명했습니다. 인천공항은 20년 연속 세계 최고 공항상을 받았어요. 일본 공항들은 아쉽게도 톱 10에도 못 들어가고요. 이 설명은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하면서 창밖을 보니 끝없이 펼쳐진 아파트 단지들과 그 사이로 솟아오른 초고층 빌딩들이 보였습니다. 도쿄와는 확실히 다른 스카이라인이었습니다. 서울이 이렇게 컸나요? 네, 수도권 인구가 2,500만이 넘어요. 그리고 개발 속도가 어마어마하죠. 10년 전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도시예요. 강남역에서 내렸을 때 압도적인 에너지가 느껴졌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빠른 걸음으로 움직이고 있었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호텔로 가는 택시에서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기사님이 저를 보더니 일본어로 이라샤이마세, 이라투샤이마세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니, 일본어를 하시네요. 요즘은 기본이에요. 일본 손님이 워낙 많아서요. 영어, 중국어도 조금씩 해요. 서울시에서 무료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안 배우면 경쟁에서 밀리죠. 호텔에 짐을 풀고 다카하시와 함께 명동으로 향했습니다. 일단 서울의 중심가부터 보여드릴게요. 명동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거리는 인산이네였는데 놀라운 것은 들리는 언어였습니다. 한국어보다 외국어, 중국어, 일본어, 영어, 태국어, 베트남어가 더 많이 들렸습니다. 여기가 정말 서울입니까? 뉴욕 타임스퀘어 같은데요? 다카하시가 설명했습니다. 이제 명동은 아시아의 중심이 됐어요. 하루 유동인구가 100만 명이 넘습니다. 화장품 거리를 지나가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무리가 한국 화장품 가게에서 봉지를 가득 들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일본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일본 분이세요? 도쿄에서 오셨군요. 화장품 쇼핑 중이신가요? 중년 여성 한 분이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이 품질도 좋고 가격도 저렴해요. 일본에서 사면 2배는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국까지 오신 건가요? 이번이 3번째예요. 이제 도쿄보다 서울이 더 편해요.
쇼핑도 좋고 음식도 맛있고 일본인이 도쿄보다 서울이 편하다고 말하는 현실에 충격받았습니다. 다음으로 홍대로 이동했습니다. 젊음의 거리답게 활기가 넘쳤고 곳곳에서 펼쳐지는 거리 공연의 공연자, 국적이 전 세계에서 온 아티스트들이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홍대는 이제 글로벌 문화의 허브가 됐죠. 한 카페 벽면에는 각국 언어로 쓴 메시지가 가득했는데 일본어가 특히 많았습니다. 서울 최고. 또 올게요. 홍대의 자유로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도쿄보다 재미있어요. 저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일본 젊은이들의 마음이 이미 서울로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녁은 강남의 미슐랭 스타 한식당에서 먹었습니다. 한식이 미슐랭 스타를? 다카하시는 서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수는 도쿄 다음으로 많아요. 특히 한식당이 많이 선정됐죠? 라고 말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전통적이면서도 현대적인 플레이팅, 섬세한 맛의 조화가 일식 못지않은 수준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강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밤 9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도쿄는 이 시간이면 조용한데 한국은 밤 문화가 발달했어요. 특히 한강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죠. 곳곳에서 치킨을 먹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연인들, 버스킹을 즐기는 젊은이들의 활기찬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계산대 직원이 저를 보더니 또 일본어로 곤니치와 콘니치야 라고 인사했습니다. 여기 직원들도 일본어를 하나요? 네. 외국인 손님이 많아서 기본 회화는 해요. 단 하루 만에 만난 한국인 중 절반 이상이 일본어를 할 줄 알았습니다. 반면 일본에서 한국어를 하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기업들을 방문한다. 오늘 하루만으로도 충분히 충격적이었는데 내일은 또 무엇을 보게 될까? 혼잣말을 하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다음날 아침 다카하시와 함께 수원에 있는 삼성 디지털 시티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연구단지가 눈앞에 펼쳐졌을 때 압도감을 느꼈습니다. 여기가 전부 삼성 연구소입니까? 네. 직원만 3만 명이 넘어요. 단일 기업 연구소로는 세계 최대 규모죠. 입구에서 다카하시의 대학 동기인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수석연구원 전구진 박사를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일본에서 오신 특별한 손님이라고 들었습니다. 엄격한 보안 절차를 거쳐 내부로 들어갔습니다. 전구진 박사는 이곳에서 일하는 연구원의 30%가 외국인입니다. 특히 일본인이 많아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인이 많다고요? 네. 소니, 파나소닉, 도시바 출신들이 대거 이직했습니다. 더 나은 연구 환경과 대우를 찾아서요. 일본의 인재들이 한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첫 번째로 들른 곳은 반도체 연구동이었습니다. 클린룸, 박 유리창을 통해 내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전구진 박사는 현재 3나노미터 공정을 양산 중입니다. 이미 2나노 공정도 테스트 단계에 있고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3나노라고요? 일본은 아직 7나노 수준인데. 기술 격차가 대략 5년 정도 됩니다. 솔직히 따라잡기 어려울 거예요. 다음은 인공지능 연구소였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들이 컴퓨터 앞에서 작업 중이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AI 칩은 엔비디아 제품보다 전력 효율이 30% 높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주요 고객이죠. 정말입니까? 네, 일본 기업들도 저희 칩을 구매하려고 줄 서 있어요. 일본이 한국의 기술에 의존하게 될 날이 오다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전시관으로 이동하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등 상상을 초월하는 미래 기술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홀로그램 디스플레이입니다. 내년에 상용화 예정이에요.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기술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일본 기업들은 이런 연구를 전구진 박사는 안타깝게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고 들었습니다. 연구 개발비를 계속 줄이고 있다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점심은 구내 식당에서 먹었는데 여기서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전구진 박사는 한 중년 남성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야마다 상 오랜만입니다. 아, 정 박사님, 이쪽은 일본에서 오신 손님입니다. 다나카 유타상은 우리 회사 전무님이세요. 안녕하세요. 다나카 유타입니다. 일본인이 삼성 전무라니. 언제 이직하셨습니까? 다나카 전무는 2년 전에 소니에서 왔습니다. 더 나은 미래가 여기 있다고 판단했거든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처음엔 배신자 소리도 들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동료들이 부러워합니다. 왜 이직을 결심하셨습니까? 나나카 전무는 소니에서는 제 아이디어가 늘 거절당했어요. 위험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 전례가 없다는 이유였죠. 하지만 여기서는 달랐습니다. 그가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제가 제안한 프로젝트에 500억 원을 투자해줬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죠. 오후에는 판교에 있는 네이버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린 팩토리라 불리는 건물은 그 자체로 하나의 예술품이었습니다. 안내를 맡은 직원은 네이버는 이제 구글, 아마존과 경쟁하는 글로벌 테크 기업입니다. 라고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일본에도 진출했나요? 라인을 모르세요? 일본 메신저 시장 점유율 90%예요. 라인이 네이버 것이었다는 사실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라인이 한국 기업의 서비스였다니. 인공지능 연구소를 둘러보니 수백 대의 슈퍼컴퓨터가 가동 중이었습니다. 저희 번역 기술은 이미 구글을 넘어섰어요. 특히 아시아 언어에서는 압도적이죠. 실시간 번역 데모를 봤는데 완벽에 가까운 번역에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 정도 기술이면 언어 장벽이 사라지는 거죠. 조만간 완전 상용화될 예정입니다. 돌아오는 길, 다카하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의원님? 저는 한참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충격이야. 완전히 뒤처졌어. 기술력에서 이렇게 압도적인 차이가 날 줄은 몰랐어. 다카하시 씨, 하지만 일본도 저력이 있잖아요. 저력? 그게 무슨 소용이야? 미래를 준비하지 않았는데. 서울로 돌아오는 차창 밖으로 첨단 산업 단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을 보내는 동안 한국은 이렇게 성장했구나 쓴 고백이 저도 모르게 나왔습니다. 저녁 다카하시와 함께 다시 홍대로 갔습니다. 밤의 홍대는 낮과는 또 다른 에너지로 가득했습니다. 금요일 밤 홍대는 정말 특별해요. 전 세계 젊은이들의 축제장이 되죠. 클럽 거리에 도착했을 때 수많은 클럽 앞에 긴 줄이 늘어서 있었는데 대부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K-pop 나이트라고 쓰인 클럽 앞에는 특히 사람이 많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들어갔습니다. 클럽 안은 열기로 가득했고 DJ가 K-pop을 리믹스해서 틀고 있었으며 수백 명이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일본어가 여기저기서 들렸다는 것입니다. 제가 일본어로 말을 걸자 젊은 여성 그룹이 돌아봤습니다. 어머, 일본 분이세요? 도쿄에서요? 여기는 자주 오시나요? 2달에 한 번은 와요. 도쿄에는 이런 클럽이 없어요. 거기는 너무 딱딱하고 재미없어요. 다른 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여기가 훨씬 자유롭고 신나요. 그리고 여기서는 한국 아이돌을 직접 볼 수도 있어요. 가끔 진짜로 와요. 클럽을 나와 거리를 걸었습니다. 곳곳에서 프랑스인이 한국 발라드를 부르고 태국인들이 K-pop 댄스를 추는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다카하시, 정말 국제적이네요. 홍대는 아시아의 브로드웨이가 됐어요. 꿈을 가진 젊은이들이 전 세계에서 모이죠. 명동으로 이동했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상점들이 열려 있었습니다. 일본은 8시면 대부분 문 닫는데 한국은 관광지의 경우 자정까지 영업해요. 특히 명동은 24시간 도시죠. 화장품 거리에서 일본 여성과 중국 여성이 한국어로 대화하는 놀라운 장면을 봤습니다. 이 그림 좋아요? 네, 진짜 좋아요. 3년째 쓰고 있어요. 다카하시, 한국어가 아시아의 공용어가 되고 있네요. 언어는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지표죠. 한류 덕분에 한국어의 위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형 스크린에서는 K-pop 뮤직비디오가 나오고 있었고 200명이 서서 모두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충격적인 광고를 봤습니다. 일본 대기업 소니의 카메라 광고였는데 모델이 한국 아이돌이었습니다. 일본 기업이 한국 모델을 안 쓰면 젊은 층에게 어필할 수 없어요. 아시아에서 영향력 있는 스타는 대부분 한국인이니까요. 길거리 음식 코너로 갔습니다. 떡볶이, 호떡, 김밥 모든 부스 매점 앞에 외국인들이 줄 서 있었는데 금발의 서양인이 유창한 한국어로 아저씨 떡볶이 2인분 주세요 라고 주문했습니다. 제가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는 웃으며 서울에 산 지 5년 됐어요. 이제 여기가 제 고향이에요 라고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오셨어요? 독일이요. 하지만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서울이 훨씬 재미있거든요. 옆에서 떡볶이를 먹던 일본인 커플과도 대화를 나눴습니다. 신혼여행으로 오셨어요? 네, 처음엔 하와이를 생각했는데 결국 서울을 선택했어요. 왜 서울로? 신부가 신나서 대답했습니다. K-pop도 좋아하고 드라마도 좋아하고 무엇보다 가깝고 재미있잖아요. 그리고 음식이 정말 맛있어요. 서점에 들어갔더니 더 놀라운 광경이 있었습니다. 입구에 한국 관련 서적 코너가 크게 마련되어 있었는데 대부분 일본어판이었습니다. 다카하시, 한국어 교재가 베스트셀러 1위네요. 나 혼자 한국어라는 제목의 책이었습니다.
일본어로 된 한국 여행 가이드북도 수십 종류였습니다. 서울 맛집 천선, K-팝 성지순례, 한국 화장품 완전 정복, 작년에 일본에서 출간된 한국 관련 서적이 5,000종이 넘었다고 합니다. 완전히 한류 열풍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문화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줄 몰랐습니다. 단순히 노래나 드라마가 아니라 언어와 생활 양식, 가치관까지 전파하고 있었습니다. 한때 일본 문화가 아시아를 지배했는데 이제는 한국이 그 자리를 차지한 것입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혼자 광장시장으로 갔습니다. 서민들의 진짜 삶을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시장 입구에 들어서자 활기찬 분위기에 압도됐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일본어로 어서 오세요. 빈대떡 드셔보세요. 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일본어를 하시네요. 일본 손님이 많아서 배웠어요. 요즘 하루에도 수십 명씩 와요. 빈대떡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는데 옆에 앉은 노신사가 일본인이었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넸는데 서울 식당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사카에서 왔습니다. 여기 오는 게 벌써 20번째 해예요. 그는 일본에서 한식당을 운영한다고 했습니다. 원래는 3대째 내려온 일식당이었는데 3년 전에 한식당으로 바꿨죠. 왜 바꾸셨습니까? 생존을 위해서요. 일본 젊은이들이 일식보다 한식을 더 좋아해요. 바꾸고 나서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후회는 없으신가요? 전통을 버렸는데. 노인은 웃었습니다. 전통도 중요하지만 적응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한식도 나름의 매력과 전통이 있어요. 시장 안쪽으로 들어가니 한복 가게에서 일본인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일본의 기모노가 아닌 한복을 입고 기뻐하는 모습이 씁쓸했습니다. 먹거리 골목에서는 김치를 담그는 법을 배우는 일본인을 봤습니다. 고춧가루는 이 정도 넣으면 되나요? 조금 더 넣어야 해요. 그리고 젓갈도 잊지 마세요. 가까이 가서 물어보니 나고야에서 김치 수입업을 하는데 이제는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했습니다. 일본에서 김치가 그렇게 인기인가요? 인기 정도가 아니에요. 이제 일본 식탁에 김치가 자주 오르죠. 완전히 일상 음식이 됐어요. 작은 골목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습니다. 전통차를 파는 가게 주인이 일본인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대추차 한 잔 어떠세요? 유창한 한국어에 놀랐습니다. 일본분이 한국에서 가게를? 네. 10년 됐어요. 교토에서 왔습니다. 처음엔 한국 차 문화를 배우러 왔는데 이곳의 역동성에 매료됐죠. 일본은 너무 정체돼 있어요. 그래도 고향이 그립지 않으세요? 그럼요. 하지만 기회는 여기 있어요. 제 가게 손님 절반이 일본인이에요. 그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습니다. 손님, 제가 10년간 깨달은 게 있어요. 뭡니까? 우월감은 발전의 적이라는 거예요. 일본이 정체된 이유가 뭘까요? 스스로 최고라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생각했죠. 한국은 달랐어요. 항상 배우려고 했죠.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유럽에서도, 그리고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었어요. 이제는 일본이 배울 차례 아닐까요? 일본인의 입에서 나온 이 말이 제 가슴을 너무나 아프게 찔렀습니다. 시장을 나오면서 입구에 빈대떡 아주머니를 다시 만났습니다. 아저씨, 이거 서비스예요. 아주머니는 작은 김치팩을 건네주었습니다. 왜 이런 걸? 아까부터 시장 이곳저곳 돌아다니시는 거 봤어요. 뭔가 고민이 많아 보이시던데. 한국이나 일본이나 다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주머니의 따뜻한 미소에 갑자기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시장을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운전사가 또 일본어로 공항 가시나요? 한국 여행 어떠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 순간 제가 지금까지 부정하려 했던 모든 것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정말로 일본을 넘어섰고 그것은 그들이 끊임없이 배우고 변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다카하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어제 감정적으로 굴었던 것. 사실 전날 저녁 다카하시의 지인들을 만났을 때 제가 한국이 일본을 가르치려 든다며 화를 내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었습니다. 다카하시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아요, 의원님. 충격이 크셨을 테니까요. 공항에서 만나요. 할 얘기가 있어요. 인천공항에서 다카하시를 만났습니다. 의원님, 이틀간 어떠셨어요? 다카하시 씨, 정말 고마워요. 덕분에 많은 걸 봤어요. 무엇을 보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진실을 봤어요.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다카하시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의원님,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요. 기술도 문화도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가짐이. 이제 인정하시는 건가요?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광장시장에서 만난 일본인이 한 말이 계속 생각나요. 우월감은 발전의 적이라고. 다카하시는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늦었지만 깨달으신 것만으로도 대단하세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이 점점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단 이틀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여행이었습니다. 도쿄에 도착해 집으로 가는 택시. 도쿄의 거리가 왠지 정체되어 보였습니다. 깨끗하고 질서정연하지만 서울의 그 역동성은 없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가족들이 거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켄지 씨. 아버지, 어디 다녀오셨어요? 아사미가 물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을 둘러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사실은 한국에 다녀왔다. 뭐라고요? 아사미의 눈이 동그래졌고 아내 미에코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틀렸어. 아버지? 한국은 정말 대단했어. 모든 면에서 내 예상을 뛰어넘었어. 그리고 이틀간 본 것들, 첨단 기술, 문화의 힘, 일본인들의 고백까지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인들이 한국에서 살면서 행복해하고 있었다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 가족 앞에서 우는 것이 부끄러웠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 아사미. 네가 한국 가겠다는 걸 반대해서. 이제 이해해. 왜 네가 그곳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지. 아사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너 남자친구 한번 만나보고 싶구나. 정말요? 그래.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아내 미에코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켄지 씨, 쉽지 않았을 텐데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야. 너무 늦었어. 세상은 이미 이렇게 변했는데 나만 과거에 갇혀 있었지. 저는 가족들에게 더 자세히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정말 열려 있었어. 계속 배우려고만 했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았어. 그래서요, 우리도 변해야 해. 더 늦기 전에. 그날 밤 저는 서재에서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다시 태어났다. 5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됐다. 부끄럽지만 동시에 희망적이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늦지 않았다. 내일부터는 달라질 것이다.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인정할 것은 인정하며 협력할 곳과 협력하겠다. 일주일 후 도쿄도 의회 정기회의가 열렸습니다. 저는 발언권을 신청했습니다. 이시하라 의원, 발언하세요. 의장의 허락을 받고 연단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주 개인적으로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제가 한국을 가장 비판하던 사람이었기에 의회장이 술렁거렸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충격적인 현실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외면하고 있던 진실을 말이죠. 우리는 현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한국은 이미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앞섰습니다. 그리고 그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이시하라 의원, 정신이 나갔습니까? 노년층 의원들이 항의했습니다. 저는 준비한 자료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보십시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주요 산업에서 한국이 세계 1위입니다. 구체적인 수치들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부야 K-컬처 페스티벌 사진입니다. 10만 명이 모였어요.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자는 겁니까? 저는 제안했습니다. 한일협력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의회장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기술협력, 문화교류, 인재 양성 등 전 분야에서 한국과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당신이 누구보다 한국을 경계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저는 의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랬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어요. 자존심 때문에 현실을 부정하면 우리만 고립됩니다. 젊은 의원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시하라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실제로 우리 지역구 기업들도 한국과 협력을 원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더 늦기 전에 손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반대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일본의 자존심을 버리자는 말입니까?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굴복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일본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혁신이 만나면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겁니다. 그때 다카하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방금 속보입니다. 한국 정부가 일본과의 기술 협력 확대를 공식 제안했습니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보십시오. 한국도 우리와 협력을 원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정말 고립됩니다. 결국 투표가 진행되었고 찬성 43, 반대 37로 통과되었습니다. 젊은 의원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이시하라 의원님, 갑작스러운 입장 변화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직접 보고 깨달았습니다. 현실을 인정해야 미래가 있다는 거요.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추진하실 건가요? 청년 교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배울 수 있도록요. 집으로 가는 차에서 아사미에게 전화했습니다. 아사미야, 뉴스 봤니? 네, 아버지 정말 멋있었어요. 친구들도 다들 놀라고 있어요. 이제 네가 한국 가는 것도 공식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어. 아버지 사랑해요. 다카하시가 조수석에서 돌아봤습니다. 의원님, 정말 용기 있는 결정이었어요. 늦었지만 시작이라도 해야죠. 다카하시 씨, 특별위원회 고문을 맡아줄 수 있나요? 영광입니다. 창밖을 보니 도쿄의 거리가 조금 다르게 보였습니다. 아직은 정체되어 있지만 곧 변화의 바람이 불 것 같았습니다. 석 달 후 제 사무실에서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도쿄의 풍경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한글 간판이 늘어났고 한일 합작 기업들의 사무실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문이 열리고 아사미가 들어왔습니다. 서울로 떠나기 전날이었습니다. 아사미야, 준비는 다 됐니? 네, 정말 설레요. 뒤따라 들어온 청년이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민재입니다. 드디어 아사미의 남자친구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어서 오게. 많이 들었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편견 없이 보니 정말 훌륭한 청년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다음 달에 도쿄에 새로 생기는 한일 공동 AI 연구소에서 일하게 됐어요. 서울과 도쿄를 오가며 일할 예정이죠. 아사미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카하시가 보고서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의원님, 한일 청년 교류 프로그램 첫 번째 신청자가 1000명을 넘었습니다. 예상보다 훨씬 많은 관심이에요. 대단하네요. 오후에는 한일 청년 포럼 창립식에 참석했습니다. 300명의 청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석 달 전 저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을 직접 보고 깨달았죠. 서로를 인정하고 협력할 때 더 큰 미래가 열린다는 것을. 청년들의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청년이 질문했습니다. 의원님, 진정한 협력이 가능할까요? 이미 시작됐어요. 여러분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포럼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석 달 전에 파리에서의 굴욕, 가족과의 갈등, 한국에서의 충격 모든 것이 저를 변화시켰기에 축복이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도쿄 타워가 석양 노을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조금씩 변하고 있는 도쿄, 그것이 새로운 일본의 모습이었습니다. 일기장에 썼습니다. 한국 방문은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다. 이제 안다. 진정한 강함은 인정하는 데서 나온다는 것을. 한국과 일본, 우리는 함께 아시아의 새 시대를 만들어 갈 것이다. 그 시작이 바로 지금이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시하라 의원처럼 오랜 시간 굳게 믿어온 것을 바꾸고 현실을 직시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인정할 때 비로소 진정한 성장이 시작됨을 보여주는 이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통해 이 메시지를 지지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이 영상이 한국의 새로운 위상을 널리 알리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주변에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